유럽의 역사, 두 문화, 두 민족, 두 텍스트. 아일랜드의 작가 조이스는 1922년에 세기적 소설 율리시스를 발표했다. 이 소설은 아일랜드의 소시민 블룸이 1904년 6월 16일 더블린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내용이다. 그 후 이날은 조이스의 팬들이 블룸의 날로 기념하게 된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유대인이다. 그러나 그가 그날 체험한 에피소드적 내용들은 신화적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본떠서 구성되어 있다. 이로써 조이스는 서양의 문화가 두 줄기의 커다란 강이 흐르는 나라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서양 문화의 젖줄인 이 두 강 중에서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발원하며 다른 하나는 그리스에서 발원한다. 이 두 강줄기는 모든 축복 문화의 영양가 높은 이야기들을 공급하는 두 가지의 중심적 텍스트이다. 문화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회를 하나로 결합해주는 공동의 이야기 보물창고다. 특히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는 사회 구성원에게 그 근원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정체성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역시 문화의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 유럽 문화의 중심적인 텍스트는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유대인의 성서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가 트로이를 포위한 사건에 관한 일리아스, 그리고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파괴된 트로이에서 자신의 아내 페넬로페가 있는 고국으로 귀환하는 도중에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과정을 묘사한 오디세이아라는 양대 서사시이다. 이 그리스 서사시들의 저자는 호메로스이고 성서의 저자는 신이다. 둘은 모두 신화적 작가라는 특성을 가진다. 호메로스는 장님이었으며 신은 사람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그에 대한 형상을 만드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그 텍스트들이 왜 그렇게 중요해졌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인문주의, 르네상스, 그리고 종교개혁의 시대인 1500년경으로 뛰어가 보자. 1444년에 구텐베르크는 마인츠에서 인쇄술을 발명했다. 이는 매체혁명을 의미했다. 인문주의자들이 재발견한 고대의 고전적 저술들이 이로써 사방으로 유포될 수 있었다. 이 시기의 영주들은 국가 권력을 자신의 궁정으로 집중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들과 함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귀족 계급은 궁정 세력화되었고 궁정의 과시적 문화를 따랐다. 그들은 궁정의 회화 장식과 왕립 극장을 고대 영웅들과 신들이 사는 하늘의 모델에 따라 꾸몄다. 그리고 제우스와 아폴론, 아르테미스와 아프로디테 행세를 했으며 이에 상응하는 문학을 후원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종교개혁가들인 루터, 칼뱅, 틴들은 사제들의 손에서 성서를 빼앗아 라틴어 성서를 민중의 언어로 번역했다. 이로써 모든 국민이 각자 자신의 사제가 되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프로테스탄티즘은 종교의 민주화를 의미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서 텍스트의 숭배도 아울러 의미했다. 여기서 귀족 문화와 시민 문화가 혼합된 유럽 문화가 생겨났으며 이것이 그 후 유럽의 역동성과 불완전성의 원인이 되었다. 이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인들과 유대인들이 살았던 시대를 소급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스인, 올림푸스, 그리고 문학의 영웅들. 그리스의 도시국가, 기원전 800에서 500년. 그리스 민족이 오늘날 거주지역인 그리스 반도와 에게해의 섬들로 이주를 완료한 것은 기원전 800년이었다. 기원전 800년에서 500년 사이에 귀족 계급이 왕들을 축출했다. 아테네, 스파르타, 코린트, 테베, 아르고스 따위의 여러 도시국가들이 형성되어 정치적인 중심지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공적인 소속감을 범헬레니즘적 축제, 경기, 그리고 예배의식을 통해서 유지했다. 올림픽 경기. 귀족주의적으로 채색된 모든 문화들이 그러했듯이 그리스인들은 스포츠를 좋아했으며 올림피아에서 정기적으로 대회를 개최했다. 이에 대한 기록은 기원전 776년부터 확인되며 대회는 4년마다 열렸다. 서기 393년까지. 경기 종목은 경주, 권투, 경마, 마차 경주, 트럼펫 경연이었다.
승자에게 돌아가는 상은 헤라클레스가 심은 올리브 나무의 가지로 만든 월계관이었다. 재정이 풍부한 아테네에서는 승자가 500드라크마의 상금을 추가로 받았으며 공개적인 축하 행사에서 귀빈석을 차지하는 권리, 그리고 평생 동안 연금 수령증을 받았다. 델포이의 신탁. 델포이에 사는 아폴론 신의 신탁은 모든 그리스인들의 종교적 구심점이 되었다. 신탁이 필요하면 여사제가 마약을 먹고 몽환 상태에 빠져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러면 또 다른 사제가 그 말을 여러 가지 뜻을 갖는 금은으로 재구성했다. 조언을 구하러 온 사람은 이제 이 말을 나름의 예언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현대의 전문가 위원회들의 평가서와 마찬가지로 모순에 가득 찬 것이었다. 신들의 기원. 그리스의 신들이 사는 하늘 판테온에는 여러 갈래의 부족 집단이 있으며 상호 간의 결혼 관계가 하도 복잡해 전체적인 조망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수많은 개별적인 신화들은 하나의 가족 전설의 일부분인 셈이다. 우라노스가 어머니 데이지라는 별명을 가진 모친 가이아와 근친상간을 함으로써 그 전설은 시작된다. 여기에서 최초로 3명의 외눈박이 거인족 키클롭스가 태어났으며 그 다음에 12명의 티탄이 태어났다. 이 외눈박이 거인족들이 반역하자 우라노스는 이 거인족들을 타르타로스 지하 세계로 내던졌다. 가이아는 막내 아들 크로노스는 시간이란 뜻입니다. 크로노스에게 낫을 주어 우라노스의 생식기를 자르게 했다. 크로노스가 생식기를 잘라 바다에 던지자 핏물 거품 속에서 아프로디테가 솟아올랐다. 크로노스는 자신의 누인 레아와 결혼했고 부친의 왕위를 계승했다. 하지만 크로노스는 자녀들에 의해 권자에서 추출되리라는 예언을 들었다. 그는 스스로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인 셈이었다. 그는 이 예언의 실현을 막기 위해 자신들, 즉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을 모두 잡아먹었다. 그의 아내 레아는 점점 그의 행동이 부질없는 짓이라고 여겨 셋째 아들 제우스를 크레타 섬에 숨겨두었다. 제우스는 여기에서 염소 치는 요정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양형제 판과 함께 염소젖과 꿀을 먹으며 자랐다. 제우스는 나중에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염소뿔로 풍요의 상징인 보각을 만들었답니다. 제우스의 반역. 어른이 된 제우스는 하인으로 가장하여 부친 크로노스의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간 후에 지중해 과일 아니스로 만든 브랜디에 구토제를 섞었다. 이것을 모르고 마신 크로노스는 예전에 삼켰던 자녀들을 원래 모습 그대로 아무 손상 없이 다시 토해냈다. 이로써 크로노스와 자녀들 간의 전쟁이 벌어졌다. 전쟁은 제우스가 우선 타르타로스의 외눈박이 거인들을 풀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이 거인들은 크로노스의 세 아들을 무장시켰다. 그들로부터 제우스는 벼락을, 하데스는 사람을 보이지 않게 하는 위장 모자를, 그리고 포세이돈은 삼지창을 받았다. 이리하여 하데스는 위장 모자를 쓰고 부친 크로노스의 무기를 훔쳤고 포세이돈은 속수무책인 그를 삼지창으로 찔러 몸쪽 달싹 못하게 하고 있는 동안 제우스가 벼락으로 쳐 죽였다. 그 다음에는 거인족과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본격적인 궤도에 미쳐 오르기도 전에 판이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이 소리를 들은 거인들이 겁에 질려 혼비백산에 도망쳤다. 여기서 패닉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답니다. 판의 소리. 겁 많은 거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벌을 받아야 했다. 하늘에서 청천벽력처럼 내려온 판결에 의해서 우두머리 아틀라스는 이제부터 하늘을 어깨에 메고 있어야 한다. 여자 거인들은 벌을 면제받았다. 그 다음 크로노스의 3형제는 세상을 분할했다. 이때부터 하데스는 지하의 세계를, 포세이돈은 바다를, 그리고 제우스는 육지를 다스리게 되었다. 아테나. 이제 신들의 아버지인 제우스의 세상이 시작되었다. 제우스가 최초로 수행한 공적 업무는 여자 거인 메티스를 성희롱한 일이었다. 메티스는 이 때문에 임신을 했다. 하지만 그녀가 낳을 아들이 제우스를 권자에서 몰아낼 것이라는 신탁이 다시금 전해졌다. 그래서 제우스는 임신한 메티스를 대번에 꿀꺽 삼켰다.
자식들은 부친의 못된 행동을 미워하지만 자신들도 결국 그 행동을 모방하게 된다는 규칙을 제우스는 스스로 입증한 셈이었다. 제우스는 9달 후에 극심한 두통이 생겨 고통스러워하다가 프로메테우스의 도움을 받아 머리에서 한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 아이가 바로 완전 무장을 하고 태어난 아테나였다. 그녀는 어머니 없이 제우스의 뇌에서 직접 태어나 지혜의 여신이 되었다. 사랑 노름에 빠져든 제우스의 행동은 점점 거칠어지고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되었다. 예를 들면 그는 강의 신의 딸을 납치했다. 딸이 실종된 강의 신이 절망에 빠지자 코린트의 왕 시지푸스가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 화가 난 제우스는 시지푸스에게 저주를 내려 평생 동안 바위를 산 위로 밀어 올리게 했다. 이 바위는 산 꼭대기에 거의 다다르면 그때마다 번번이 땅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제우스의 간통. 테미스, 레다, 세멜레. 제우스는 헤라와의 사이에서 전쟁의 신 아레스,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토스를 낳았다. 헤라는 남편의 애정이 부족하다며 늘 바가지를 긁었고, 제우스는 그럴수록 더더욱 다른 여자들에게 마음이 끌렸다. 그래서 그는 테미스와의 사이에서 운명의 여신들인 세 자매를 무네모시네, 기억이라는 뜻이랍니다. 무네모시메와의 사이에서 9명의 뮤즈를, 그리고 아틀라스의 딸과의 사이에서 신들의 전령인 헤르메스를 낳았다. 질투심에 불타는 헤라에게 쫓기는 처지여서 제우스는 바람을 피울 때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 위해 변신을 해야 했다. 그는 레다와 동침하기 위해 백조로 변신했는데 레다는 그 후에 알을 하나 낳았다. 이 알에서 쌍둥이 카스토르와 폴리데케우스, 그리고 미녀 헬레네가 태어났다. 포도주와 도취의 신 디오니소스의 모친 세멜레와의 정사는 더욱더 볼만했다. 헤라는 임신한 세멜레에게 제우스를 더 이상 침대로 들여놓지 말라고 설득했다. 그러자 화가 난 제우스는 절망한 나머지 세멜레를 벼락으로 내리쳐 산산조각냈다. 그러나 헤르메스가 세멜레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구출해서 제우스의 허벅지에 넣고 꿰맸다. 제우스는 이 아이를 3달 후에 출산했다. 헤르메스는 신들 중에서도 특히 재능이 많았다. 그는 성년이 되기 전에 벌써 청소년 범죄들, 특히 가축절도를 잘하고 교묘한 거짓말을 잘 꾸며대 무신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악기 리라, 알파벳, 음계, 권투 기술, 숫자, 중량, 그리고 올리브나무 재배법을 고안해냈다. 그의 두 아들은 각기 그의 재능을 나누어 물려받았다. 즉, 아우톨리코스는 도둑이 되었고 디프니스는 목가를 창안했다. 그 다음에 헤르메스는 과거의 여느 때보다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아프로디테와의 사이에서 긴 머리와 여성의 젖가슴을 가진 남녀 춘이라는 말이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봐요. 남녀 춘이 헤르마프로디토스를 낳았다. 헤르마프로디토스. 아프로디테는 헤파이토스와 결혼했지만 제우스처럼 자유분방한 연애에 몰두했다. 그녀는 심지어 항상 불만스러워하는 전쟁의 신 아레스를 유혹하는 데도 성공했다. 디오니소스와의 사이에서 프리아포스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지독히 못생겼지만 생식기는 더욱더 못생겨 얼굴이 상대적으로 잘생겨 보일 법도 한데 그렇지 못할 정도로 추남이었다. 뭔 말인가요? 아프로디테는 인간인 앙키세스와도 관계를 맺어 아이네아스의 모친이 되었다. 아이네아스는 트로이인으로 그 도시의 지옥불에서 탈출해 트로이 대신에 도시 로마를 세운 인물이었다. 아이네아스. 아프로디테는 연애 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질투심이 많았다. 이 불편한 감정 때문에 그녀는 스미르나로 하여금 부친을 흠모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스미르나는 부친이 술에 취했을 때 그와 동침했다. 부친이 술에서 깨어난 후에 그 사실을 알고 격분해서 딸을 추격할 때 아프로디테는 그녀를 몰량나무로 변신시켜 주었다. 이 나무 기둥에서 나중에 미소년 아도니스가 태어났다. 이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와도 관계를 맺었다. 불평권 아레스는 이에 질투를 느껴
아도니스가 멧돼지 사냥을 나갔을 때 멧돼지로 변신해 손권지로 그를 갈가지 찢어 죽였다. 아르테미스. 제우스의 딸 아르테미스는 아프로디테와 정반대의 성격이었다. 그녀는 부친에게 간청해서 영원한 처녀성을 부여받았다. 그녀는 활과 화살로 무장한 다음에 사냥의 처녀 여신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나중에 그녀를 디아나 또는 티타니아로 불렀다. 그녀는 이 이름으로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에서 요정들의 여왕으로 등장하며 처녀 여왕 엘리자베스 역의 모델이 되었다. 디오니소스. 제우스의 아들 중에서 디오니소스가 가장 제멋대로 행동했다. 디오니소스는 인간들에게 포도즙 짜는 기술과 흥청망청한 잔치를 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 자신도 습관적으로 난폭한 사티로스와 고삐 풀린 술의 여신 바코스 및 바코스의 무녀 마이나스들을 수없이 이끌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광기 섞인 분위기를 퍼뜨렸다. 이리하여 아테네에서 디오니소스 축제 기간 중에 공연할 목적으로 비극 장르가 최초로 창안되었다. 프로메테우스, 판도라의 상자. 인류의 창조자는 프로메테우스였다. 그는 거인이었으며 아틀라스의 형제였다. 아틀라스보다 똑똑했던 그는 제우스가 승리할 것을 예견하고 제우스의 측근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제우스의 통치 원칙을 무시하고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주었다. 화가 난 제우스는 그에게 벌을 주려고 여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판도라를 창조해 그녀에게 상자를 하나 주어 보관하게 했다. 이 상자에는 인간의 모든 고통인 노화, 질병, 광기, 악덕, 슬픔이 담겨 있었다. 제우스는 판도라를 상자와 함께 프로메테우스의 형제 에피메테우스에게 보냈다. 프로메테우스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에피메테우스에게 상자를 열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자를 열자 모든 고통이 쏟아져 나왔다. 상자 속에는 아직 희망이라는 것이 남아 있었다. 제우스는 인간의 편을 드는 프로메테우스를 벌하기 위해 그를 카프카스산의 높은 절벽에 박아놓고서 두 마리의 독수리에게 매일같이 그의 간을 파먹도록 했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빛을 가져다 준 자, 즉 계몽주의자로 간주되어 혁명가의 원형이 되었다. 에우로파. 신들은 인간과도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 그 결과 반신들과 영웅들이 태어났다. 포이니키아의 아게노르는 에우로파의 부친이었다. 헤르메스가 에우로파의 가축대를 바닷가로 몰고 갔을 때 제우스는 멋진 황소로 변해 에우로파를 유혹해 데려갔다. 그러자 아게노르는 아들들을 풀어 그녀를 찾아오게 했다. 그래서 아게노르의 아들 포이닉스는 페니키아로 갔으며 거기에서 카르타고인들의 조상이 되었다. 칠릭스는 킬리키아로 갔고 타르수스는 타르수스 섬으로 갔다. 카드모스는 그리스로 가서 도시 테베를 일으켰으며 하르모니아에게 목걸이를 선사하고 그녀와 결혼했다. 이 목걸이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못 견디게 할 만큼 아름답게 만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었다. 이 재앙은 이 부부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인 라이오스 왕에게 닥쳤다. 오이디푸스. 라이오스 왕은 아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와 결혼할 거라는 델포이의 신탁을 절에들었다.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 그는 아들 오이디푸스를 왕궁 밖으로 내버리게 했다. 오이디푸스는 다행히 목동의 손에서 자라 어른이 되었으며 어느 날 길거리에서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나 자기에게 먼저 갈 권리가 있다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 노인이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것을 모르고 돌로 쳐 죽였다. 그 다음에 그는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어서 도시 테베를 괴물로부터 구해내고 상으로 미망인 여왕, 즉 그의 모친 이오카스테와 결혼해 테베의 왕이 되었다. 이로써 신탁이 실현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테베의 행복을 위해 힘써야 할 처지여서 도시에 패스트가 발생하자 신탁을 청하러 델포이의 신하를 파견했다. 신하는 아폴론으로부터 라이오스의 살인자를 추방하라는 신탁을 받았다. 그러자 눈먼 남녀춘이 예언자 테이레시아스가
왕에게 살인자는 왕이며 왕비는 당신의 모친이라고 밝혔다. 오이디푸스는 너무나도 놀라서 모친의 옷에서 바늘을 뽑아 자신의 두 눈을 찔러 장님이 되었다. 이 신화는 그리스의 비극에서 항상 사용되는 소재가 되었으며 소포클레스는 이 소재를 가지고 두 편의 비극을 썼다. 프로이트는 여기에서 훨씬 더 나아가 유럽과 미국의 모든 남자들을 오이디푸스의 후예라고 선언했다. 테베는 오이디푸스의 삼촌이자 처남인 크레온이 정권을 인수받았으며 크레온은 아들 하이몬을 오이디푸스의 딸 안티고네와 혼인시켰다. 크레온은 테베에 반역하여 싸우다 숨진 그녀의 오빠 폴리네이케스의 장례를 치러서는 안 된다는 엄명을 도시 전체에 내렸다. 이로써 크레온은 안티고네가 국가 이성과 가족의 도리라는 상반된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게 만들었다. 이 갈등은 소포클레스가 비극 안티고네를 창작하도록 했고 헤겔이 비극 이론을 집필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암피트리온. 이에 비해 암피트리온의 이야기는 정말 웃기는 희극이다. 미케네의 왕이 암피트리온에게 딸 알크메네를 아내로 주자 임피트리온은 그 보답으로 왕을 쳐 죽였다. 왕의 아들이 보복할 것이 두려워진 암피트리온은 테베로 도주의 삼촌 크레온의 곁에 머물면서 크레온을 도와 수차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런데 제우스가 알크메네를 보고 사랑에 빠져 암피트리온의 모습으로 변신해 그녀에게 나타났다. 전쟁에서 돌아온 진짜 암피트리온은 내가 여기에 벌써 와 있었구나 라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이야기를 소재로 플라우투스, 몰리에르, 클라이스트, 지로드 등이 기막히게 재미있는 혼동 희극들을 창조해냈다. 헤라클레스. 제우스와 알크메네의 결합으로 태어난 영웅인 헤라클레스다. 그는 12가지의 힘든 과업을 해결한 것으로 유명하다. 무엇보다 그는 30년 동안 청소하지 않은 에우게이아스의 마구간을 단 하루 만에 청소했으며 지하세계의 입구를 지키는 무서운 개 케르베로스를 사로잡았으며 수많은 머리를 가진 히드라를 처치했고 네메아 숲의 사자를 목줄라 죽였으며 헤스페리데스의 딸들이 지키는 정원에서 황금사과를 가져왔다. 이 마지막 과업에서 그는 땅에 몸이 닿을 때마다 항상 새의 힘을 얻는 안티오스와 힘든 격투를 벌여 이겼다. 미로. 그 사이에 제우스는 에우로파를 크레타로 납치했다. 거기에서 에우로파는 미노스를 낳았는데 미노스는 아름다운 황소를 좋아하는 감성을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다. 그래서 그는 포세이돈이 바다에서 보내온 눈부시게 희고 화려한 황소를 희생 제물로 바치지 않고 자신의 외양간에 숨겨두어 포세이돈의 분노를 샀다. 포세이돈은 복수를 하기 위해 미노스의 아내 파시파에로 하여금 그 백색 황소를 열렬히 사랑하게 만들었다. 파시파에는 유명한 건축가 다이달로스를 찾아가 다리가 쭉 뻗어 늘씬한 암소를 제작해서 자신이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백색 황소는 이 모조품을 보는 순간 맹목적인 충동에 사로잡혔고 파시파에는 괴물을 임신하게 되었다. 이 괴물은 반은 황소이고 반은 인간이며 인간을 닥치는 대로 죽이는 포악한 미노타우루스로 성장했다. 미노스는 이러한 불상사를 숨기기 위해 다이달로스로 하여금 미노타우로스 주변에 미로를 만들어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미노스는 괴물의 비밀을 아는 다이달로스도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다이달로스는 손재주가 뛰어났으므로 깃털과 밀랍을 모아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 이카로스를 위해 날개를 만들었다. 이들은 이 날개를 달고 탈출을 하기 위해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그러나 방종한 이카로스는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태양 쪽으로 너무 가까이 날아갔다가 태양의 뜨거운 열 때문에 밀랍이 녹아 바다로 추락했다. 테세우스. 포세이돈은 그동안 테세우스를 낳아 아테네의 군주 아이게우스에게 양아들로 주었다. 어른이 된 테세우스는 크레타를 미노타우루스로부터 구출하려고 시도했다. 이때 미노스의 딸 아리아드네가 그를 도왔다. 그녀는 그에게 빨간 실을 주었으며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로스를 죽인 다음에 그 실을 따라 미로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귀향길에 오른 그는 그녀의 간청에 못 이겨 그녀를 데리고 오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를 낙소스 섬에 혼자 남겨두었고 아리아드네는 비탄에 빠졌다. 그러나 그녀는 본의 아니게 곧 복수를 하게 되었다. 즉 테세우스가 성공의 표시로 배에 달기로 약속한 흰 돛을 달지 않아 붙인 아이게우스는 바닷가에 서서 배의 검은 돛을 발견하고서 절망한 나머지 에게해의 바닷물에 몸을 던졌기 때문이다. 테세우스는 그 후에 아마존의 여인족들과 수많은 전쟁에 휩쓸려 들어갔다. 아마존은 가슴이 없다라는 뜻이랍니다. 아마존의 여자들은 활을 더 잘 쏘기 위해 한쪽 젖가슴을 도려냈기 때문이다. 오이디푸스 가문과 마찬가지로 아트레우스 가문에서도 살인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형제인 아트레우스와 티에스테스는 미케네의 패권을 두고 쟁탈전을 벌였으며 한 여자를 두고 경쟁했다. 결국 아에로페는 아트레우스의 아내가 되었지만 티에스테스의 연인이기도 했다. 아트레우스는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를 낳았고 티에스테스는 아이기스토스를 낳았다. 아이기스토스는 나중에 큰아버지 아트레우스를 살해한다. 이 모든 범죄가 벌어진 뒤에 아가멤논이 왕이 되었으며 탄탈로스의 딸 클리넴네스트리와 결혼했다. 그의 동생 메넬라우스는 레다의 딸인 미녀 헬레나와 결혼했다. 아프로디테는 그 두 여인의 정숙하지 못한 결혼 생활이 인간들에게 재앙을 불러오도록 그 운명을 미리 정해놓았다. 이로써 마침내 트로이 전쟁과 여기에 얽힌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파리스와 미녀 헬레네. 다르다넬스 해협 입구에 있는 도시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는 수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서 아들 헥토르와 파리스도 있었다. 파리스가 태어나기 직전 모친 헤카베는 이 아이가 장차 트로이를 폐허로 만드는 꿈을 꾸었다. 그래서 프리아모스는 총사령관에게 그 의심스러운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총사령관은 아기를 살려주었고 잘 키워 목동이 되게 했다. 이 목동은 인물도 수려하고 가축을 감정할 때 뇌물에 흔들리지 않고 단호한 판정을 내렸으므로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 그래서 제우스는 그를 세 여신, 즉 아테나, 헤라, 그리고 아프로디테가 출연하는 미인 선발 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기에 이르렀고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사과 하나를 상으로 건네주라고 시켰다. 아프로디테가 그를 만나서 만일 자기에게 사과를 주면 미녀 헬레네와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매수하자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에게 사과를 주었다. 여기에 실망한 아테나와 헤라는 트로이를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파리스는 프리아모스의 아들로 인정받았고 헬레네를 스파르타에서 납치해 갔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아가멤논 왕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의 군주들을 아울리스의 총회로 소집해 이들의 동의를 얻어 트로이를 징벌하기 위한 원정대를 파견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몇몇 군주들은 거기서 몸을 빼려고 했다. 오디세우스는 미친 사람 행세를 했고 아킬레우스는 모친 테테스가 여자 옷을 입혀 숨겼다. 그러나 나이 많은 네스토르와 곰처럼 힘이 센 아이아스에게 발각되어 참전한 의무를 지게 되었다. 어쨌든 아킬레우스는 그의 애동 파트로클로스를 데리고 가도록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하지만 연합함대는 바람이 불지 않아 출항이 지연되었다. 트로이에서 전향해온 사제 칼카스의 말에 따르면 아가멤논이 공주 이피게네이아를 아르테미스에게 제물로 바쳐 위로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도끼가 에피게네이아를 내려치는 순간에 신들은 그녀를 타브리즈로 데려갔다. 그런데도 함대는 출항할 수 있었다. 아킬레우스의 분노. 그리스인들은 트로이를 10년이나 포위하고 있었다. 일리아스의 이야기는 바로 이 10년째 되는 해부터 시작한다. 아킬레우스는 장군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전사가 되어 자신의 부대를 이끈다. 그러나 아가멤논이 그의 트로이 여자 포로를 가로채자
화가 나 전투 대열에서 뒤로 빠진다. 이 일은 트로이의 장군 헥토르에게 용기를 주어 성문을 열고 나와 그리스군을 급습하게 한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헥토르는 큰 손실만 입게 되어 화가 나서 아킬레우스의 애동 파트로클로스를 창으로 찔러 죽인다. 그러자 아킬레우스는 대노하여 군사들을 일으켜 트로이군을 다시 성 안으로 몰아넣고 헥토르를 죽여 그 시체를 말의 꼬리에 메어 도시 주위를 세 바퀴 돌게 된다. 아킬레우스의 모친 테티스는 낳은 지 얼마 안 된 아킬레우스를 지하 세계의 강 스틱스에 담가 상처를 입지 않는 몸이 되게 만들었다. 다만 그녀가 아킬레우스를 붙들고 있던 발 뒤꿈치에는 스틱스의 강물이 닿을 수 없었다. 그런데 파리스의 화살이 바로 그 부분에 적중해 아킬레우스를 죽이지만 트로이의 성벽은 여전히 무너질 줄 모른다. 트로이의 목마와 라오콘. 그러자 오디세우스는 최후의 계략을 짜낸다. 이에 따라 그리스인들은 거대한 목마를 제작하고 첩자를 트로이에 들여보내 거짓으로 전향시켜 그 목마를 소유한 자는 천하무적이 된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게 한다. 그 다음에 그들은 거짓으로 포위를 풀고 최고의 전사들을 말속에 들어가 숨어있게 한다. 트로이의 사제 라오콘이 그 목마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자 아폴로는 독사 2마리를 보내 라오콘과 그 2아들을 목졸라 죽인다.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는 이제 라오콘이 신성한 형상을 모독한 죄로 천벌을 받았다고 믿으며 목마를 성 안으로 끌어들인다. 목마 안의 전사들은 밤이 되기를 기다려 몰래 목마 안으로 내려가 성문을 연다. 이리하여 약탈, 대학살과 파괴가 시작된다. 마침내 트로이의 성벽이 붕괴되어 지면 높이와 같아진다. 비극적 막간극 오레스테스와 일렉트라. 그러나 아가멤논은 자신의 승리를 기뻐할 수 없었다. 그는 고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부인 클리템네스트라와 정부 아이기스토스의 칼에 맞아 죽는다. 아가멤논의 아들 오레스테스와 딸 엘렉트라는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 현장에서 벗어난다. 오레스테스는 8년 후에 귀향하여 누이 일렉트라의 도움으로 모친과 정부를 죽인다. 이때부터 그는 모친 살해자로서 모계 사회의 복수의 여신들, 즉 에리니에스의 추격을 받는다. 마침내 이 사건에 대해 아테네에서 열린 공개 재판에서 부권과 모권의 우선순위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다. 아테나는 모친 없이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나 부권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여 오레스테스는 무죄로 석방된다. 부친의 복수를 갚기 위해 모친을 죽여도 된다는 것이었다. 햄릿의 경우는 더 이상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놀랄만한 비극의 소재를 제공했으며 오닐의 희곡, 상복이에 어울리는 엘렉트라의 창작에도 영감을 불어넣었다. 오디세이아, 오디세우스의 모험.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아타카의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험난한 여정을 묘사하고 있다. 그는 수많은 모험을 하는데 그때마다 기지를 발휘해 위기에서 벗어난다. 사람을 잡아먹는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에게 잡혔을 때 부하와 함께 그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해서 그의 외눈을 불로 지진 다음 양들의 배 밑에 숨어 있다가 탈출하여 그 추격을 뿌리친다. 오디세우스는 사람을 돼지로 변신시키는 마녀 키르케도 성공적으로 물리친다. 그 다음에 그는 롤렐라의 언덕의 전설처럼 노래를 불러 선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세이렌을 만났을 때도 키르케의 조언에 따라 자신과 동료들의 귀에 밀랍을 박아놓고 자신의 몸을 배의 돛대에 밧줄로 단단히 묶어두어 치명적인 음악 소리에 빨려들지 않게 된다. 이로써 그는 아도르노의 표현에 의하면 최초의 음악회 관객이 된다. 그 다음에 왼쪽에는 카리브디스의 소용돌이가 입을 쩍 벌리고 있고 오른쪽에는 스킬라의 괴물이 버티고 있는 좁은 협곡을 범선을 타고 통과해야 한다. 오디세우스는 마침내 혼자서 벌거벗은 채로 파이아키아의 해안에 표착한다. 거기에서 그는 공주 나우시카의 도움으로 건강을 회복해 그녀의 부친이 마련한 배를 타고 마침내 이타카에 도착한다. 오디세우스의 귀환. 그가 고향에 돌아온 것은 20년 만의 일로 고향에서는 그동안 112명의 구훈자들이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를 쉴 새 없이 들볶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시아버지 라이르테스의 수의를 다 짜면 그들 중에 한 명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으나 낮에는 하루 종일 짜놓은 수의를 밤이 되면 다시 풀었다. 오디세우스는 거지로 변장하고 고향집에 나타난다. 그에게 아르고스는 눈이 멀었으면서도 그의 개 아르고스는 눈이 멀었으면서도 즉시 그의 정체를 알아채지만 그의 아내는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페넬로페가 일렬로 세워놓은 12개의 도끼자루 구멍을 오디세우스의 화살로 단번에 꿰 수 있는 자와 결혼하겠다고 발표하자 오디세우스는 그 활로 12개의 도끼자루 고리에 화살을 관통시킨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나서 하인들과 아들 텔레마코스의 도움을 받아 구원자들을 모두 죽여 피바다를 이룬다. 마침내 그는 페넬로페와 다시 결합하는데 3000년 후에 조이스의 율리시스에서도 레오폴드 볼룸과 아내 메리온 사이에서도 역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